6주차 건축 시공 기술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9장 석공사, 제10장 타일 공사를 이번 주에 살펴보도록 하는데요. 이번 주 수업은 추석 연휴로 인해서 휴무일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영상으로 이제 강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거에 대해서 좀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요. 꼭 수강을 하셔야만이 출석 체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영상을 촬영하는 중에 제 사진 얼굴은 첫 장만 나오고 나머지는 모든 부분에 음성으로서 녹화되어 올릴 예정이니까 그렇게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석재의 개요를 보면 페이지, 우리 책 보시면 페이지 몇 페이지입니까? 284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284페이지 보면 개요에 잘 나와 있습니다. 개요란 그 석재란 뭐냐? 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사용하는 가공한 암석 또는 천연 암석을 총칭으로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페이지 284페이지 그 표 9-1에 보면 석공사의 주요 시공 공법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 한번 참고해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석재는 강도가 크고 불연성이 있어야 되고요. 내구성이라든지 내화학성, 내마모성들이 우수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말 그대로 이제 석재의 웅장함과 연고성 등 때문에 주로 이제 건축물의 내외장재로 이제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 부분이 많은 부분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이제 그 인장 강도라든지 압축 강도에 비해서 매우 작고 장대재를 얻기 어려운 현실이기 때문에 한계점이 있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구 재료로서는 이제 사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석공사는 주로 이제 돌 붙이기 공사라든지 돌 깔기 공사, 그다음에 돌 쌓기 공사 등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표 9-1에 보면 석공사의 주요 시공 공법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모르타르 사용 여부, 그 다음에 습식이냐, 반건식이냐, 건식 공법이냐, 유니트 공법이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중분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로 해서 이제 구분이 잘 나와 있으니까 이 부분을 좀 잘 살펴서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석재의 종류를 보시면 석재의 종류는 강도별 또는 성인별에 따라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 9-2에 페이지 285페이지에 이제 상단에 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을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이 부분은 이제 주로 이제 화성암은 600에서 1300도씨의 높은 온도에 이제 용웅된다라는 부분이 이제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결 심도에 따라서는 심성암 또는 반심성암, 화산암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라는 부분. 그 다음에 광물 조성의 결정 또는 비정의의 상태, 그러니까 결정질 상태냐, 냉각 수축 등에 의해서 이제 규칙적인 전리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외관을 갖는 것이 있다. 그 다음에 주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화성암은 화강암, 섬노암, 화산암, 안산암, 현무암 등으로 이제 구분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표 9-2에 보시면 이제 분류가 나와 있죠. 경석, 준경석, 연석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고요. 각각에 대해서 압축 강도, 흡수율, 비중 또는 석재에 이제 해당하는 예에 대해서 이제 설명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표로 되어 있는 부분 285페이지 잘 살펴봐 주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석재의 종류 물성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석재의 종류 물성이라고 하는 부분은 페이지 286페이지 중간에 이제 잘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성인에 의한 분류를 보시면 성인에 의한 분류는 우리가 이제 9-3에 이제 페이지 286페이지 상단에 성인에 의해서 분류가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이제 화성암에는 심성암 있고 화산암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성암에는 쇠설암 또는 그 유기암, 그 다음에 침저암이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변성암에는 수성암계, 화성암계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질에 의한 분석은 화강암, 섬노암으로 구분하고 있고요. 안산암에는 이제 휘석 안산암, 감석 안산암, 그 다음에 운모 안산암, 석영 안산암 이렇게 이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석영 조면암 또는
이제 그 쇠설암에는 이파암, 전파암, 사암, 여암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쇠설암 중에서 응외암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제 응외암, 사질응외암, 청력질 응외암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기암이라고 하는 부분은 석회암, 침저감은 석고를 우리가 얘기를 하고요. 수성암계는 이제 우리가 많이 이제 여러분들이 들어보셨던 대리석을 지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성암계는 이제 사문석을 많이 얘기하는 부분, 이제 종류하고 물성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석재의 물성을 보면요, 암석은 비중이 클수록 단단하고 치밀하다는 부분, 다음에 강도도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이제 외장재라든지 외부 건축재 등으로 이제 많이 사용하는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풍화 작용에 직접 노출되는 부재의 경우에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이 이제 그 외부에서 이제 비라든지 이런 그 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왔을 때 풍화가 쉽게 되면 외장재로서 견뎌낼 수 있는 부분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부분이 돼야 된다. 그래서 풍화도가 클수록 흡수력은 커지는 경향이 있다라는 부분에서 석재의 비중 및 흡수율의 시험 방법은 KSF 2518에 규정을 하고 있다. 그래서 페이지 287페이지 이제 상단에 보면 각각 석재의 물리적 성질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암석, 겉보기 비중, 흡수율, 강도에는 압축 강도, 힘, 인장, 그 다음에 연계수, 그 다음에 열적 성질에서는 내열도, 그 다음에 열 전도율, 열 팽창률로 이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표 9-4를 잘 참조해 주시고요. 또 9-5를 보시면 이제 용도별로 석재 특성의 상호 중요도에 이제 정리한 부분이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석재의 특성, 외장용 같은 경우에는 외장용, 내장용, 보도용 또는 실내 계단용, 외부 돌출 계단용 또는 클레딩이라고 하는 부분, 이 부분은 비중, 흡수율, 압축 강도, 결빙 후의 강도, 인장 강도, 탄성 계수, 열 팽창 계수, 충격 저항, 마모 저항, 경도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등은 이제 우리가 중요도에 따라서 이제 내부에 이제 용으로 쓸 건지 외부용으로 쓸 건지를 상당히 좀 많은 부분 판단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287페이지 보시면 석재의 물성 중에서 표 9-5를 보시면 용도별 석재의 특성 상호 이제 중요도가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데요. 여러분들이 석재 특성, 비중, 흡수율, 압축 강도, 결빙 후의 강도, 인장 강도, 탄성 계수, 열 팽창 계수, 충격 저항, 마모 저항, 경도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용도는 외장용이냐, 내장용이냐, 보도용이냐, 실내 계단용이냐, 외부 돌출 계단용이냐 또는 클레딩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이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표시는 매우 중요하다는 부분은 별표 또는 중요한 부분은 네모 2개, 그 다음에 보통 네모 하나로 표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각각 얼만큼 중요도인지를 살펴봤으면 좋겠고요. 보도용은 이제 결빙 후의 강도를 우리가 이제 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빙 후의 강도라든지 인장 강도라든지 충격 저항 또는 마모 저항과 같은 경도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비중이라든지 흡수율, 압축 강도 등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고, 실내 계단용의 경우에는 충격 저항 또는 마모 저항, 경도 등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되고요. 비중, 인장 강도 등도 중요하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부분을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외부 돌출 계단용은 인장 강도, 충격 저항, 마모 저항 등 여러 가지 경도가 매우 중요하고요. 비중, 압축 강도 등도 중요함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클레딩의 경우는 흡수율이 매우 중요하고요. 비중, 압축 강도, 인장 강도, 충격 저항 등도 중요한 부분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석재의 종류의 물성에서 여러분들 페이지 288페이지 보시면 건축용 석재라고 나와 있습니다. 건축용 석재는 이제 그림 9-1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9-1을 보시면
구분이 있고요. 천연석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고요. 인조석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주로 이제 생성 원인별 또는 암석 종별 또는 건축 석종별 이런 것들을 주 용도 등으로 이제 구분해서 정리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화성암은 이제 내외장용 또는 붙임돌, 바닥 포장동으로 이제 표현하고 있고요. 그다음 수성암은 내외장 또는 지붕 공사용으로서 변성암 및 내외장 붙임돌이라고도 하고요. 바닥재라고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이고 있는 부분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그림 9-1로 건축용 석재의 분류가 잘 나와 있으니까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석재 가공 페이지 289 페이지 보시면 석재 가공 931에 보시면 원석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원석은 현장에서 이제 채취를 해서 그 부분을 이제 우리가 사용하기 좋게 이제 그 가공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석을 채취를 하게 되면 이제 석산에서 이제 주로 인력 채취라든지 또 기계 채취라든지 어떤 폭약위에서 이렇게 채취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구분해서 이제 원석을 채취해서 우리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실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작게 해서 이제 그 현장에 반입을 하는데요. 그러기 전에 이제 공장 가공을 하기 위해서 원석에서 채취를 해서 이제 그 공장으로 반입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기계에 의해서 이제 절단을 다 해서 가공을 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원석 채취는 말 그대로 얘기해서 기계 채취라든지 우리가 주로 이제 폭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써서 이제 석산을 채취해서 그 부분을 이제 잘라서 우리가 이제 원석을 일정한 크기로 잘라서 이제 판재로 하는 부분이 할석이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할석을 만들어서 우리가 가공할 수 있게 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주로 이제 할석을 이제 가공하는 부분은 우리가 이제 그 원석을 이제 일시에 수입해서 그 부분을 이제 기계로서 이제 규격에 맞춰서 절단합니다. 그 부분을 이제 그 장비가 이제 갱소라고 하는 부분 또는 다이아몬드 소라고 하는 부분 그렇게 이제 구분해서 우리가 이제 기기를 통해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이아몬드 와이어 소로 해서 이제 이런 부분을 다 각각 규격에 맞게 다 연마를 해서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9-3에 보면 표면 마감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표면 마감은 이제 9-6을 보시면 실제적으로 이제 화강석 표면 마감의 종류와 용도 정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이제 표로 이제 두들김 마감, 물갈기 마감 이렇게 이제 다 각각 구분하는데 이제 두들김 마감에는 정다듬, 도드락다듬, 잔다듬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물갈기 같은 경우에는 거친갈기, 물갈기, 번갈기, 전갈기. 이 부분은 물갈기에서 거친갈기, 물갈기, 번갈기, 정갈기 부분은 꼭 알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사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그 다음에 마감의 정도라든지 마감의 방법, 가공 전 돌 두께 기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표로 잘 나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림 9-2의 갱소가 잘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9-6 9-6에 있는 자동 연마, 그 다음에 9-7에는 곡면 자동 연마, 그 다음에 9-6에는 자동 버너 하는 부분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은 페이지 292페이지 보시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버너 구이, 그 다음에 재단, 절단 부분까지 해서 나오는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292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934의 이제 절단, 재단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이 재단은 말 그대로 이제 표면 처리가 끝난 판재는 이제 색상이라든지 치수 등을 확인한 후에 가공도에 준해서 가공 처리를 이제 해서 반대면에 이제 규격에 맞게 이제 절단을 해서 이제 먹매김을 합니다. 먹매김된 판재는 재단용 다이아몬드 소를 이용해서 최종 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대량 절단 시에 사용되는 기계는 단알 절단기와 주행식 절단기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단알 절단기는 절삭된 판재를 필요한 크기로 절단할 수 있다라는 부분.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이제 대량 생산에 적합하고요. 이것은 톱날을 고정시킨 상태에서 판재가 이제 컨베이어를 이제 벨트나 이런 대차에 의해서 이제 자동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주행식 절단제는 재단 테이블을 회전시켜 가지고 양방향으로 석재를 절단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석재를 경사지기에 절단할 수 있고 또는 톱날이 주행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보시면 우리가 이제 그 6-10에 보면 주행식 절단기가 있죠. 절단 모습을 이제 그림으로 나타낸 거고요. 그 다음에 9-9에 보시면 여기 앞뒤가 좀 바뀌었네요. 9-9에 보시면 절단기 그 단알 절단기의 절단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꼭 숙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페이지 293페이지 보시면 9-2, 9-7에 보면 석재 가공 시 결함의 원인 대책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원인 대책을 표로 잘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결함의 부분, 그 다음에 제작 공정, 추정 원인, 대책 이렇게 해서 이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표로 나와 있는 부분 잘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군공법에서 표가 이제 이제 나와 있었는데 이제 9-11 석재 가공 공정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에 표에 나와 있고요. 우리가 294페이지에는 석재 가공 공정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 한번 살펴봐 주시고 이번에는 이제 9-4의 시공공법 석재의 시공공법은 모르타르의 사용 여부에 따라서 이제 습식이냐 반건식이냐 건식이냐 그리고 유닛공법이냐라고 이제 우리가 이제 구분하고 있는데 이것들을 일종의 GPC 공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습식 공법을 한번 살펴보면 페이지 295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바닥에 까는 부분은 대개 보면 습식 공법으로 주로 한다라는 부분이 되겠어요. 그래서 석재를 깔게 되면 그 바닥에 시멘트 페이스트를 깔고 모르타르를 깔게 되면 이게 이제 그 시멘트하고 모르타르가 이제 그 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안에 물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을 이제 고정을 하기 위해서는 고무망치로 해서 조정을 해서 이제 높이라든지 수평 조절을 다 해서 맞춰주는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벽체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은 주로 이제 구조체가 이제 석재 사이클을 이제 하기 위해서 앙카링을 합니다. 이제 앙카링을 한 다음에 모르타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발라서 이제 그 접착하는 방법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림 9-13에 보면 벽제 습식 공법의 시공 상세가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실링지를 끼고 이제 그 긴결 철물을 꽂아 놓고 촉을 꽂은 다음에 실링제로 해서 이제 고정을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벽체도 습식으로 이제 고정을 시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반건식 공법 같은 경우에는 돌 설치용의 설물은 습식 그 공법과 같지만 석재 고정에는 이 이음 모르타를 이제 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부분, 그 다음에 철물의 고정을 위해서는 그 부분을 경단 모양의 모르타르를 감싸서 그 감싸는 공법이 이제 그 반건식 공법으로 보시면 되겠고, 건식 공법 말 그대로 이제 모르타르를 사용하지 않고 철제, 이제 앵커라든지 앵글 시스템을 이용해서 석재를 고정하는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상당히 이제 석재가 우회하고 웅장한 함을 느낄 수 있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주로 이제 바닥, 파이프 이제 바닥 건식 공법을 쓰고요. 앵커 바닥 건식 공법을 쓰는 부분이 페이지 297페이지에 그림 9-15, 그 다음에 9-16, 9-17에 이제 잘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벽체 시공공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그 페이지 298페이지 연결해서 290 보시면 연결해서 넘어가는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는데, 주로 이제 건물의 구조체에서 앵커 철물을 이제 사용해서 석재를 긴경하라는 공법으로 보시면 되겠고, 앵커 긴결 공법, 메탈 트러스 공법, 메탈 트러스 공법으로 해서 이제 그 부분은 298페이지 이제 그림 9단 19에 상세하게 잘 나와 있으니까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하부에 보면 GPC 공법이라고 있습니다. GPC 공법은 말 그대로 건축물 구조체의 석재물을 공장 또는 현장에서 시공한 뒤 구조체와 일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유닛 석재를 패널이라든지 타워 크레인 등을 이제 사용해서 조립하는 공법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가 GPC 공법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종의 마감인 화강석판을 외부에 선 설치를 해서
PC 이제 프리캐스트 콘크리트처럼 해가지고 이제 커튼홀 공식으로 이제 부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GPC 공법을 가공도에 의해서 가공된 석재나 이런 것들을 방수 처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규사를 도포해서 이제 그 고정 절물을 고정시킨 후에 콘크리트를 타설하게 되면 양생이 완료가 되면 이 패널의 하나에 작성이 되면서 실제적으로 이제 석재가 이제 시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석공사와 골조를 동시에 이제 시공이 가능해서 공기 단축이라든지 원가 절감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외부 고수 작업의 기계화 시공에 따른 안전성도 확보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재래식 석공사를 위한 장식 기둥 및 볼을 RC조에서 철골조로 변경해서 공기 단축이 가능하다라는 거. 그래서 공종을 보시면 공종을 단순화해서 생력화해서 실현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좀 좋다라는 부분이 GPC 공법으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공법의 이제 그 장단점을 한번 살펴보는데요. 여러분들 299페이지 보시면 장단점이라고 하는 부분이 잘 나와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주로 이제 우리가 이제 표로 이제 표시를 했는데, 대개 보면 이제 소형 건물에 이제 적합한 부분이 이제 많이 있는 부분, 습식 공법이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형 공법에서는 이제 건식 공법도 많이 건식 공법을 많이 사용한다. 그 다음에 습식 공법의 약점은 백화 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라는 부분, 또는 동절기에 시공할 수 없는 그런 단점이 있다라는 부분이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건식 공법은 백화 현상이 전혀 없고, 그 다음에 고충이라든지 저충이라든지 모든 공사에 적합하게 가능하기 때문에 공기 단축, 그 다음에 공사비 절감 등의 장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GPC 공법은 말 그대로 콘크리트 공사와 병행을 해서 시공을 하기 때문에 공기 단축이 가능하고요. 백화 현상이라든지 얼룩 방지 기능, 그 다음에 동절기 공사가 가능한 장점이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페이지 300페이지 보시면 표 9-9가 있습니다. 석공사 시공 방법, 석공사 공법별 장단점 비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요. 습식공사, 그 다음에 건식공사, GPC 공법으로 이제 구분한 부분은 좀 알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시공 공법 중에서 이제 그 300페이지 오픈 조인트 공사 공법이라고 있습니다. 석공사에서 오픈 조인트 공법은 외부로부터 침투하는 물을 막기 위해서 조치하는 부분으로서 이제 모든 틈새를 막으려는 시도와 달리, 오픈 조인트 공법은 등압 이론을, 그러니까 공기라든지 그 압력에 의해서 그거를 이용해서 기초로 해서 물의 침투를 방지하기 위한 공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페이지 301페이지 보시면 9-10에 보면 메탈 트러스 공법과 오픈 조인트 공법의 비교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비교표로 잘 나와 있으니까 시스템 개요부터 시스템 구성, 그 다음에 시공성까지 다 메탈라스 공법하고 오픈 조인트 공법에 대해서 설명한 부분이니까 잘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림 9-21에 보면 등압 공간 구성의 개념과 기밀 차단막의 시공 이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림으로 인해서 P1, P2, P1, 그 다음에 P 이렇게 해서 공기가 이제 실외에서 공기가 들어가는 부분, 그다음에 안에 공기가 이제 흘러가는 부분에 P2까지 해서 실내까지 이제 표현을 해주는 부분이 되는 부분이 등압 이론이라고 하는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표로 되어 있는 부분 잘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줄눈 공사, 말 그대로 이제 외벽을 이제 구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온도라든지 함수율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발생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균열이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변형의 구속은 부재 자체를 파괴시키거나 뒤틀리게 해서 인접부로 이제 그 영향을 전달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벽에 있어서 이제 줄눈의 역할은 온도 변화, 지진, 바람 등에 의한 변형을 조절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부재의 제작, 치수, 오차의
흠을 이제 흡수를 해주는 부분이 되겠고요. 시공성 향상해주는 부분이 줄눈 공사라고 하는 부분. 그 다음에 특히 방수 성능을 강화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건물 외관의 디자인을 향상시킬 수 있는 부분이 줄눈 공사에 해당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링제 말 그대로 이제 그 석재와 석재가 만나는 공간의 틈새에 우리가 실링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실링 처리를 하게 되면 그 접합부에 이제 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채워줌으로 인해서 수밀성이라든지 기밀성 등을 유지시키면서 시켜주기 위해서 충전을 해주는 물질이 실링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링제는 실런트 또는 코킹제, 실링제 선정 시 유의사항까지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되는데요. 주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링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밀성, 기밀성 등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충진되는 물질이다라는 부분, 그다음에 주로 이제 강도 및 탄성을 가지고 있어서 부재를 고정시켜서 건축물의 내구성을 증진시켜 준다. 이제 또는 대표적인 실링제로는 실런트와 코킹제라고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코킹제는 우리가 이제 코킹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실런트라고 하는 부분은 신축 허용률이 플러스 마이너스 10% 이상의 조인트에 사용되는 제품으로서 실리콘, 그다음 변성 실리콘, 폴리설파이드계 이제 또는 폴리우레탄계 등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살펴봐 주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링제의 선정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페이지 303페이지 보시면 실링제가 이제 시공할 때 어떤 주의사항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실링제 내부의 미반응 가소성이 이제 가소성 부분에 의해서 이제 석재가 오염될 수 있다라는 부분, 오염 정도는 실링제의 종류, 석재의 종류 및 노출 환경 등에 의해서 이제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석재 실링제 시공 전에 이에 대한 관리 대책을 모색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줄눈의 종류를 보시면 건식 줄눈, 그 다음에 그 체험 줄눈, 압축 줄눈, 그 다음에 신축 줄눈 이렇게 이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건식 줄눈은 맞댐 줄눈, 바닥 줄눈, 그 다음에 체험 줄눈은 그냥 우리가 이제 실제적으로 모르타르로 채워넣는 부분이 이제 실링제를 이제 채워넣고 실링제로 마감하는 부분이 이제 체험 줄눈을 보시면 되고, 압축 줄눈은 콘크리트 보강조의 회복 불능 수축을 이제 수용하기 위해서 클레딩으로 이제 전이 될 압축력의 증가를 방지할 수 있는 목적으로 이제 압축 줄눈을 설치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압축 줄눈은 클레딩을 받쳐주는 지지대 바로 아랫부분에 각 층고에 이제 설치된다는 부분. 그래서 여기서 지지대란 바닥판, 보, 콘크리트, 돌출부, 테두리 부호 등을 말하고 있다는 부분. 그래서 우리가 신축 줄로는 말 그대로 이제 신축 팽창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충분히 건축물의 모서리 부분에 이제 1.5m 또는 3m 이내에 설치해 주는 부분이 신축 줄눈이다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304페이지 보시면 줄눈 공사에서 부자재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상대 9.5.3에 보시면 부자재는 말 그대로 방수 기능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사용되는 재료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각각의 자료는 이제 프라이머는 말 그대로 이제 그 석재와 실란트의 접착력 향상과 접착 면적의 증가를 위해서 이제 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실리콘 오일의 이동 방지 등을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프라이머다라고 하는 부분. 그다음에 디체음제, 백업제라고 하는 부분과 본드 브레이크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디체음제에서 백업제나 본드 브레이크 이런 것들이 없다고 하면 그 안에 이제 몰탈이 상당히 좀 많이 들어가야 되겠죠. 빈 공간으로. 그래서 그러기 전에 그런 것들을 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가벼운 것들로 인해서 플라스틱 제품으로 이제 백업제를 만들어서 이제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다 넣어준 다음에 그 공사에서 그 훼손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백업제를 많이 넣어준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석재 공간에
줄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몰타를 채우는 부분에 그 이물질이 더 잘 안 들어갈 수 있도록 백업제를 잘 넣어준다. 그 다음에 이제 줄눈을 시공하기 위해서는 이제 마스킹 테이프를 중간에 붙입니다. 그래서 주변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마스킹 테이프를 해주고, 실제적으로 이제 그 줄눈의 시공이 완료되면 마스킹 테이프를 제거해주면서 주변이 깔끔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돌쌓기에서 이제 보시면 막쌓기가 있고요, 마른 돌쌓기가 있고 허튼증 쌓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해서 우리가 표현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막돌 쌓기는 말 그대로 자연석을 둥근 그대로 이제 쌓기가 되는 부분이 막쌓기가 되는 부분이고요. 어떤 부분에 있어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모서리라든지 이런 면들을 이제 돌리면서 이제 적합하게 이제 돌을 쌓는 부분이 막쌓기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마른 돌 쌓기는 우리가 이제 뒷뒷면을 이제 일정한 그 모양으로 이제 사용할 때 이런 부분이 가공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마른 들에 이제 해서 맞춰서 맞댐을 또는 정다듬 또는 잔다듬을 해서 줄너비가 일정하도록 하는 부분이 이제 맞쌓기가 되는 부분이고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른 층 쌓기, 층지어 쌓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른 층 쌓기는 돌 한 켜를 이제 한 켜가 쌓을 수 있는 수평 수직으로 뒤에 이제 쌓는 방법이다라는 부분. 그래서 뒤에 쌓으면 그런 구조적 하자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 공법에 맞춰서 정확하게 쌓줘야 된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층지어 쌓기는 허퉁증 쌓기를 하되 뒤따라 올 장군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를 해서 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석축 쌓기에는 건 쌓기가 있고요, 맷 쌓기가 있고 차 쌓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해서 이제 건 쌓기는 나름대로 만들어지는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